요거는 제가 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검색한 게 아니라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캡처를 해온 겁니다. 분당의 정자동에 소재한 시세가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그래서 7억 3천만 원대까지 유찰이 된 건데, 이 아파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쪽에 행꿈사 옥션에 등기부 현황이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기 전에 많은 채무자분들이 이렇게 가압류가 설정이 됩니다. 주로 카드 회사들이 많죠. 5일 종대만 연체가 돼도 단기 연체로 제 연체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연체가 돼도 모든 카드사에서 한 번에 이렇게 가압류를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고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카드 연체금이 좀 많아지면 경매 물건이 많아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카드부터 연차가 되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들을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또 이자도 갚지 못하실 테니까요. 신용카드 대출은 잘 받지는 않으시지만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금방 갚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정도만 보시면은 한 1.8% 정도였는데 지금 2024년 7월 정도인데 3.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2014년도 10년 전 정도의 최대치가 3.4% 정도로 연체율이 증가했었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경매 물건이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까 보신 대로 뭐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은 물건 개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현재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심하진 않습니다. 한 0.4% 정도이고 100건 중에서 한 건도 안 된다는 것이죠. 21년도 이런 데 대비해가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았던 2009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 보시면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대치가 한 1%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년도 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 쭉 감소를 조금 했다가 작년부터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해가지고 많은 대출을 해주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도별 국세 체납 합계액입니다. 매달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각 연도별로 다 더한 합계액이고요. 2020년도에 이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19조 정도 됐습니다. 19조 2천억이 넘어갔었는데 23년도 12월까지 체납액의 합계액이 24조가 넘어갑니다. 3년 사이에 한 4조 정도 증가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체납된 금액이 많아지니까 압류재산 공매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분기별 매각 통계 자료입니다. 23년도 1분기에 전체 매각을 진행한 입찰 건수, 그러니까 낙찰된 물건이랑 유찰된 물건의 합계액입니다. 합계의 개수가 2,700건이 조금 넘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데 24년도 1분기는 보시면은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사는 이 공매를 접근을 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죠. 이 낙찰가율은 전체 물건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체 물건 중에서 낙찰된 물건의 비율, 그것이 이제 낙찰률이 되겠고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로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 이 낙찰가율입니다. 23년도 1분기의 낙찰가율을 보시면은 7%가 조금 안 되죠. 그러면은 시세 대비 한 30% 정도 싸게 받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24년도 1분기로 오시면은 전체 물건의 낙찰가율은 줄었는데 아파트 낙찰가율 올라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부터 해서 스물스물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세가율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낙찰가율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낙찰가율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물건들의 낙찰가율은 작년 대비해서는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상가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상가 같은 것들은 또 싸게 매각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8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보신 대로 아파트 값이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부터 해서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공급을 통해서 이 아파트 값 상승하는 거를 눌러보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좀 저점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까지는 쭉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조정이 됐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그래프는 21년도 6월 달을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 정도인가 평균을 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조금은 부동산 값이 상승할 만한 분위기도 만들어 준 상태였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갈 조짐을 보이니까 공급 정책으로 상승을 예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이고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누군가 매수를 할 분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4호선 평촌역이 있고 이 2번 출구 쪽에 소재한 오피스텔입니다. 평촌역이 바로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뒤에 이렇게 배우세대가 큰 아파트들 단지가 있는데 누가 오피스텔을 살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면적 대비 2억 이상 차이가 또 나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조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워낙 요지에 있다 보니까 전세도 찾는 분들이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네, 공급 면적으로 보시면은 175 타입의 오피스텔입니다. KB 시세는 평균가는 그래도 4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도 없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다른 면적들이 최근에 얼마 정도의 실거래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더 작은 평형이 91.35 전용 면적이 91.35짜리가 3억 8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층이 4층짜리고요. 공매 물건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고층이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쭉 별로 없다가 24년 1월 달에 한 4억, 24년 6월 달에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공매 물건도 그래도 한 4억 정도의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게 받으신 거죠.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싸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년 이내 팔면은 매매 사업자로 단기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2년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양도세 신고를 해가지고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매매 사업자보다 적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하시고 기본세율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흐름 속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괜찮은 물건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실 때는 특히 아파트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그런 오피스텔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